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중세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중세 특집으로 오늘 중세가 그거구나. 예,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중세 특집을 마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중동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기르던 꽃나무가 시들시들하거나 아우 중동 때문이에요. 다 중동 때문이야 사실은. 부모님들이 중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중동의 전문가, 이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그렇죠. 그때 한번 모셔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다시 이분 모시고 중동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사감 방송일 수 사감? 있어요. 네. 사적인 감정. 왜요? 왜? 그 MBC 라디오 PD잖아. 네. 오늘 나오신 분이. 좀 잘해줘라. 당신도 방송하면 이렇게 된다. 어쩌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MBC의 박정욱 PD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분이 그렇게 막 아주 그 달변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듣는데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컨텐츠가 이걸 극복하더만. 많이 극복했어요. 아니 원래 이제 사실은 내가 MBC 진행할 때 내 담당 PD였거든. 네. 아 그래요? 그럼 상황이 좀 역전이 사실 됐네. 내가 여기 PD잖아 거의. 잘 좀 해주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네. 자, 우리 박정 PD님이랑 이 중동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제가 잠깐 앞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PD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중세 그게 딱 맞는 맞습니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 뉴스보다 훨씬 비중이 커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겐 사실 한반도가 중요하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중심으로 북미 관계를 예컨대 봤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작은 시그널에도 반응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미국이 보고 있는 눈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중동하고 관계가 악화됐다. 중동의 어느 나라와. 그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중동에서 뭔가 문제 예. 크게 터지면 지금 트럼프의 전략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관계가 지금 험악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동시에 북한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건 미국으로서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늘 보유하고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거보다는 그래서 미국은 주로 한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한 군데에서는 그냥 억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전쟁이 아니라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란하고 험악하면 반대로 한반도에서 북한하고는 좀 잘 봄바람이 지내는 불기도 하고. 잘 지내는 게 적어도 여기에 상황이 험악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필요한 거죠. 미국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요, 오히려 이란하고 잘 지내던 오바마 시절엔 오히려 북한하고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동을 다른 지역에서 미국이 그렇지. 어떠한 입장인지를 빼놓고 한반도 위주로 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그 북한과 중동을 비교해 보자면 아무래도 북한은 좀 더 종속 변수일 가능성이 높고 중동에 의해서 당연한 게 북한이 있건 없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연히 우선순위를 중동에 둘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라는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동을 공부를 충분히 해놔야지. 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언론에서는 웬만한 사건에는 중동 뉴스가 실리질 않아요. 뭐 정말 뭐 큰 무슨 정말 뭐 이번 사건과 같은 아니면 뭐 무슨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양인들이 죽으면 이제 가끔 뉴스가 나오지만 중동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뭐 사망하고 이런 거는 근데 뭐 신문도 네. 뭐 읽어줘야지 싫지. 안 읽는다니까. 우리 복잡해 뭐 복잡해. IS다, 쿠르드다, 뭐 시아다, 순이다 막 이래 버리면 그럴 수 안 읽고 있겠네요. 그냥 그 지면을 스킵하니까 그 데스크 입장에서 기자 보고 그거 쓰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열동률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된다. 네, 저희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 일을. MBC가 안 한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지원 PD님. 2% 생각 좀 해. 6분 21초 여기 좀 요 부분만 좀 잘라줘. 자, 그러면 중동 본격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이번엔 공부를 좀 해보죠. 뭐를 중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미들 이스트? 그 명칭 가지고도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동력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동쪽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도 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로부터 서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동이 동쪽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딜까를 보면 유럽입니다. 그렇지, 영국.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다 붙인 지명입니다. 네. 미들 이스트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해외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영국 19세기, 18세기, 19세기 해외에 막 진출을 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하던 시절에 대략적으로 세계를 구분한 게 영국을 중심에 놓고 보면 영국의 서쪽에는 아메리카가 있고요. 그건 서쪽입니다. 자기들. 동쪽을 보니까 이렇게 유럽을 넘어서 바라보니까 가까운 동쪽이 있고 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먼 쪽이 있고 그게 한 중간에 있으니까 중동이라고 불렀고요. 가까운 동쪽이 어디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현재의 중동이었습니다.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중동이었고 당시 시작할 때 미들 이스트는 인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혼재돼서 쓰이다가 그냥 한 무더기로 중동이라고 불리고.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해. 우리가 통상 인도하면 서남아시아라고 이렇게 그럼 하잖아. 우리로부터는 그러죠. 네. 근데 중동은 또 그냥 중동이라 그래.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파 웨스트 뭐 이렇게 가야지. 우리 입장으로. 근데 그것도 우리도 좀 혼재해서 쓰네. 서남아시아라고 쓰고 그거보다 이게- 더 서쪽에 있는데 이건 중동이야. 이게 이제 이 분야 중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걸 다 알아요. 중동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서아시아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나마 중동이라고 해야 뭔 얘기인지 잠깐 들여다보는데 맞아. 예. 근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동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서 네. 이름 바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네. 일단 뭐 중동하면 뭐 사막 많은 동네 같고 일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위에 있는 뭐 그런 나라들 같은 느낌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략적인 위치는 거기고 그 다음에는 또 중동을 이루는 여러 민족들, 종교들 이 얘기가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먼저 네. 사실은 중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중동에서 자꾸 뭔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던질 때 이제 거기에 깔린 건 맨날 중동은 싸워. 저 나라는 저 지역은 맨날 전쟁이 일어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중동이 맨날 싸우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2차 대전이 발발하고서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맨날 전쟁이 일어난 동네에 뭐 그중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건데 우리가 왜 가서 끼어들어. 진주만 폭격을 당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훨씬 여론이 소극적이었구나.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전쟁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네. 물자를 대주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참전하고 싶지 않다. 그만큼 전쟁은 주로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19세기, 18세기 보면은 종교전쟁, 30년 전쟁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고 그 이후에 유럽이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정도 시점에서
1차 대전 정도 되는 시점에서부터 중동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싸우게 된 것도 유럽의 여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중동이 싸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긴 역사를 들어보면 중동 지역은 거의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국경선 지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으나 그 내부는 되게 평안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훨씬 평화롭게 지냈고요. 네. 전쟁은 주로 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 긴 역사를. 그러네. 예. 그러니까 더 궁금하다. 차라리 걔네들은 2000년 전부터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호전적이구나 네. 할 텐데 최근 100년간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싸우기 시작한 100년쯤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먼저 지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은 저희가 지금 지도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냐면 두 장을 띄워놓고 있는데 왼쪽에는 8세기의 중동 지도, 또 오른쪽에는 16세기의 중동 지도입니다. 제가 지도를 조금 읽어드리면 8세기 중동 지도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중동 지역을 전체를 커버하고도 저쪽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까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쭉 가서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를 넘어서 저쪽 알제리까지 더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까지네. 이베리아 반도, 그죠? 네. 스페인까지가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마이야 왕조 때의 전성기 때의 지도입니다. 하나의 나라, 결과적으로 한 명의 칼리파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16세기 중동은요. 저것도 엄청 이때는 넓은데. 약간 이제 색깔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같은 색깔,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시절의 중동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도입니다. 지금 터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과 지금의 중동의 상당 부분과 동유럽, 네네네. 여기 유럽으로 진출해서 거의 이탈리아 근처까지 가 있죠. 네. 그리스 이런 데 그렇죠. 다. 맞습니다. 발칸 반도와 그리스를 다 점령하고 있고요. 밑으로 연한 녹색은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네네. 지도인데 여기는 영향권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아라비아 반도가 영향권인데 당시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사람들 별로 안 살고 사막만 많은 저쪽을 그러니까. 직접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품만 들거든요. 황무지. 베두인들이 그쵸? 저항하고 노략질하고 하니까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이느니 저기 있는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하지만 않으면 저 위쪽 제국의 술탄에게 필요할 때 조공을 바치고 지배권을 인정만 해주면 놔둬버렸습니다. 부족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아무튼 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이었고 짙은 초록색 특히나 완전히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건 오늘날의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아까 그 지역이 지금 조각조각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렇게 조각조각 나게 된 게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이집트와 터키가 사실 같은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생긴 이후에 거대한 제국이 지배를 하던 지역이에요. 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저들이 나뉘었습니다. 나라로. 하나의 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뉘었는데요. 나뉘게 된 게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살래라고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스스로 결단해서 결정해서 모인 거냐가 아니고 유럽 국가들이 나눠버린 겁니다. 이미대로. 그러다 보니 저 한 나라의 국경 안에는 내가 왜 우리가 한 나라로 묶여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부족도 다른 부족들이. 그쵸. 그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도 비슷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유럽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국경선 안에서 나라를 이뤄서 살다 보니 그 안에서는 아직도 어떤 통일된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다,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가 약한 거예요. 이 개개인 각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국가의 소속감을 갖고 이 국가에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이 약한 겁니다. 네네. 대신 다른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요. 부족이라든지 나는 시아파야, 나는 무슨 어떤 자기 종파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체성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충성을 하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동에 이제 아까 어떤 민족들이 있냐라고 네네.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나라와 상관없이 중동의 민족들은 그게 아랍 민족이 있고요. 우리는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놓고 보면 터키인들이 있습니다. 터키인들은 대부분 저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민족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주류.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저 동쪽에 보면
이란도 주로 이란인들이 옛날 페르시아. 주체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그래서 의외로 내부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데는 아랍입니다, 죄다. 아 터키는 터키, 이란은 이란. 여기는 외세하고 싸울 따름이지. 이란은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싸워서 문제지. 이 내부에서 어떤 서로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저 뭐 쿠르드족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소수민족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거대한 지배 주주 민족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서부터 만들어진 나라들이라 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 밑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지금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기가 가장 시끄러운 어떤 핵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아프리카로 건너가면은 이집트도 시끄럽고 그 옆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리비아가 또 내전 중이거든요. 네. 이런 데들이 각각 어떤 뿌리가 없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다 보니 이집트는 좀 다르죠. 근데 하여튼 리비아나 이라크나 저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데는 뿌리가 없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갑자기 생긴 그러니까 거예요? 갑자기 생겼고 그 안에 살던 사람도 우리가 한 식구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걸 미처 만들기 전에 나라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국경을 잘랐어요? 그러면 서양 그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1916년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1차 대전 때 프랑스는 저쪽 독일에게 묶여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영국은 이제 막 해외로 다니면서 영향력들을 막 더 넓히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중동을 당시 지배하던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독일하고 편을 먹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싸워야 되는 영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에게 부추기는 거죠. 너희 터키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 그럼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면 저 터키 땅을 뺏어갖고 너희들한테 나눠서 너희 아랍 국가를 만들게 해줄게 라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별도의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중동을 우리가 나눠 갖자. 동시에 유대인들에겐 우리 도와주면은 저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줄게라는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선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은 저 중동에 우리 나라가 생길 거야. 아랍인들도 만든다. 우리 나라가 생길 거야. 하지만 실제 속내는 프랑스와 영국이 우리가 나눠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나눠 먹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모든 비극의 뿌리가 거기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혹은 뭐 그러니까 이란이면 이란, 터키 여기 이제 큰 문제 없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그 이른바 아랍 맞습니까? 이 아랍 민족이라는 데가 영국과 프랑스 등등의 그 서양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선 그어지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아랍 민족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즉 같은 민족인데 우리도 서양이 남북간으로 나누는 바람에 우리가 힘든데 중동도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중동은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합쳐놔서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갈라놔서 문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실 이해하고 넘어가야 전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또 집중적으로 좋은 해볼게요. 질문을 그 이야기. 집중해서 합니까?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건 이 프로 얘기가 나도 궁금해. 왜냐면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그냥 막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끼리 섞여 있으니까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대제국이었다며 저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러니까 합쳐놔야지 왜 갈라놓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도대체 그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으면 이집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쪽 북아프리카는 자기도 정체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박 PD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갈등 분쟁 지역 있잖아. 네. 거기만 문제가 되는 건지 민족적으로지 또 종교적으로 그것도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 네.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족이 뭐냐? 민족이 뭔가요? 민족이요? 와. 뿌리가 같은. 근데 뿌리는 올라가면 아담이라며 우리는 그럼 다 같지. 뿌리. 뭐 당군이잖아요. 뿌리. 문화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문화. 예. 네. 뿌리와 문화. 그냥 기준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 컨센서스가 있으면 민족이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컨센서스. 굳이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봐야 어차피 구별은 안 가는데 그러나
양쪽이 너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끄덕거리고 그럼 우리는 한 민족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수가 동의하면 그건 민족인 거야. 그한 10년만 갈라놓으면 다 나중에 우리 민족 아니라고 끄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가? 우리가 왜 민족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쓰일 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특이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8세기의 중동과 16세기의 중동. 그게 지금 오늘날에는 전혀 그 지도하고 다른 국경으로 막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8세기에 동아시아는 어떤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8세기요? 8세기? 당? 당나라. 중국은 당나라 한족이죠. 네. 네. 그다음에 한반도에는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네. 네. 일본에는 일본.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16세기에는 명나라, 조선. 조선, 일본입니다. 중국,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똑같네. 우리는 내내 헷갈릴 게 없어. 중국에는 중국인들이 주류가 돼서 살았고요. 한반도에는 우리 한민족이 주류가 돼서 살았고요. 일본에는 일본 이게 옛날부터 너무 몇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살아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남쪽에 있는 일본도 그렇게 살고 중국도 그렇게 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있죠. 우리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도 계속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 세계가 그럴 거다라는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은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우리만 유럽이나 미국의 민족주의 연구가들이 항상 동아시아는 예외로 취급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이해가 되지 아니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잖아. 프랑스 사람도 아 저기 오른쪽에는 저 독일 있고 왼쪽에 영국 있고 그런 거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밑에는 스페인 있고. 그게 생각보다요. 16세기, 1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17세기 이후. 물론 이제 그런 지역도 있죠. 뭐 파리는 오랫동안 프랑스 왕조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면 그곳을 지배하는 국왕이 끊임없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꿉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하긴 그렇지. 영국도 그렇지. 독일은 더 하죠. 저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지만 프로이센이 있었고 작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영주들이 가진 맞아, 국가였고 그렇긴 이런 해. 독일이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왜 다 그런 거 아니야라는 것도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달라서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민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구성했느냐? 물론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다 보면 민족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없어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민족주의 사학자가 연구자가 민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상된 공동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본 네, 적 있죠. Imagined Community.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있다라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다른 예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계속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예외라는 게 별로 여지도 없죠. 한반도 입장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막 섞여 살다 보면은 상대방을 유럽과 중동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냐? 섞여 살다 보면 종교로 구분했습니다. 언어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랑 다른 말을 쓰면 일단은 다른 사람이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도 제가 믿는 종교가 다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뭉쳐졌습니다. 종교와 언어. 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라고 불리는 나라가 옛날 우리 중세 때에 혹은 이제 그 이후에 30년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는 오늘날로 치면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베네룩스 3국이라는 게 원래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때 다 네덜란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의 스페인이 합스부르크 왕가였을 때 네덜란드를 지배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북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됩니다. 원래 합스부르크 왕가는 가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결국은 네덜란드 내에서 종교를 그렇게 갈리게 되고요. 나중에 독립해서 하나의 네덜란드가 잠깐 됐지만 결국은 그 둘이 다시 갈라집니다. 왜? 북부의 개신교와 남부의 카톨릭 세력은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남부는 벨기에로 독립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종교로 갈랐어요. 많은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느냐? 당신은 기독교인이면 이 무슬림들은 모든 당신 뭐야 종교가 기독교이냐? 그럼 당신 그리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리스에서 조상이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종교가 기독교네 그럼 그냥 그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헬라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약한 겁니다. 상상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땅에 뭐 예. 이렇게 쭉 대대로 손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민족 이런 개념 자체가 예. 그쪽은 없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되게 잘게 쪼개져서 끊임없이 그 국경이 변하던 게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냥 합의를 본 거거든요. 종교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 많이 죽고 이제 힘드니까 니네 지배자의 종교를 따라서 그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종교별로 나눴어요. 그냥 개신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탈리아가 이제 막 하나의 나라를 만들거든요. 뭐 나폴리, 베네치아, 뭐 다 이렇게 밀라노 쪼개져 있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만드는데 그 위에 붙어 있는 스위스는 별개의 나라로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쓰는 인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위스에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많은데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도 침범을 당하지 않고 남았어요. 심지어 독일에 흡수당하지도 않고 고유하게 남았어요. 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종교입니다. 스위스는 개신교였고요. 네. 나머지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는 다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럼 독일하고는 왜 안 합쳐졌냐? 독일도 개신교인데 독일은 루터파 개신교였고요. 여기 이쪽은 칼뱅파와 네, 그렇죠. 그렇지. 찌빙글리파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나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종교라는 정체성으로 나라를 갖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요. 반대로 이제 중동은 하나였다가 유럽이 갈라놨는데 유럽처럼 그 종교나 이런 정체성으로 뭉쳤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야, 이 지역의 시아파들 모여서 너희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이 지역의 쿠르드인들은 너희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지금 오늘날만큼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국경을 만들어서 떡하니 만들었습니다. 누가?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프랑스가. 그리고 예, 그렇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편한 대로 통치 구역을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레바논이란 나라는 프랑스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점령을 했는데 위임 통치 식민지로 삼았는데 프랑스는 나중에 그 식민지를 떠나면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냐면 중동 유일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레바논을요? 네, 레바논은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많죠. 예. 마론파 기독교라고 해서 일종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데 그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하냐? 이슬람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뭐 드루즈파,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마론파 기독교인이 어떠한 선거를 해도 항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대통령은 무조건 마론파 기독교 안에서 나온다. 대신 이슬람 수니파가 총리를 차지한다.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차지한다. 뭐 이런 이상한 룰을 만든 거예요? 예, 룰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없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야 종교라는 게 내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교리와 신념이 있다가도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난 A라는 종교를 믿다가 B라는 종교로 개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우리 국가의 종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면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죽자 사자 싸워? 라고 하는데 이 아랍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부족 단위로 살았고요. 부족의 뿌리가 강합니다. 부족의 정체성이 강하고. 근데 그 부족은 뭐냐? 우리 부족은 대대로 시아파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조상 대대로 내가 시아파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난 조상을 배신하는 겁니다. 어느 땅에 내가 살고 있든. 그래, 나의 진정한 나의 뿌리를 갖다가 배신하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난 그냥 내 시아파의 종교적 교리를 믿어가 아니라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나의 뿌리가 여기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이에요. 뿌리가 속해 있으니까 시아파 교리를 따른다고 보면 돼요. 시아파 교리가 옳다고 생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시아파였기 때문에 우리 부족은 나는 그냥 시아파 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아파야. 일종의 지역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그래서 아직도 어느 지역은 시아파 지역, 어느 지역은 수니파 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북부에는 수니파 지역, 남부에는 시아파 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안 섞입니다. 이쪽에 사는 부족들은 조상 대대로 시아파였기 때문에 지금 가서 수니파로 바꿀 수도 없고 그 반대도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국가가 각각 개개인을 침투하는 정체성을 침투하는 능력이 되게 약한 거고요. 반대로 국가의 정체성에 사람들이 어딘가의 정체성을 갖고 나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정체성에 종속되어 있어야 그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살잖아요. 끊임없이 나라는 개인보다 더 큰 집단적 정체성을 사람들은 추구하는데 인간은 그게 국가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종파나 아니면은 민족,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이거나 그런 다른 집단적 정체성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국가 내에서도 그런 정체성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럼 부족과 종교가 거의 일치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나눌 때 중동을 나눌 때 얘네는 이런 부족이고 이런 종파면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 다르지. 그만큼의 스터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 그냥 그냥 와서 그렇죠. 다른 게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당시 차지했던 것을 보면 육로를 통해서 인도로 이어지는 어떤 통로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영국의 모든 관심은 하여튼 인도입니다. 지금의 파키스탄도 그땐 인도였으니까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고 모든 전략적 중심에 당시 세계 전략의 중심엔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보호하는 것. 이 영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인도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 주변 전략도 짜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눴지 그 안에 무슨 부족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당시 영국에게. 싸우는 건 영국이 뿌린 씨앗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하기야 뭐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입장에서 저게 다 같은 무슬림이지 시안이 순이니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중동에 있는 뭐 아주 작은 민족들 빼고 크게 덩어리를 보자면 일단 이란,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쿠르드, 네. 그리고 또 아랍. 아랍이 가장 크죠, 사실은. 아랍.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숫자는 작은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잠깐만. 근데 이란인은 이란에 살죠. 예. 터키는 터키에 살죠. 예.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살죠. 예. 쿠르드와 아랍만 자기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랍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한 아랍이 뭐냐? 아까 이제 컨센서스와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얘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특히 아랍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아랍인이라는 전체적인 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에 의한 뿌리는 없어요. 예컨대 쉽게 보면 이집트인들은 아랍인일까요, 아닐까요? 이집트인들이요? 이집트는 옛날부터 애굽 사람들 그래가지고 기독교 뭐 이슬람 이거 나오기 전에도 왕조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한참 그럼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닐까요? 아니지. 근데 이집트마저 아니면 누가 아랍 아랍이야? 민족주의라는 부음을 일으킨 게 이집트의 나세르인데요. 아랍 민족주의요? 예. 뭐 그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혼란스럽냐면 뿌리가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와 근데 컨센서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냥 아랍 사람 그러면면 사우디 그 아이스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고 베두인족 뒤에 이렇게 낙타 타고 뒤에 다니고 딱 한 다음에 알라딘. 그러니까 알라딘. 이거잖아. 이집트에 그런 사람 없거든. 예, 이집트는 다 양복 입고 뭐 사실은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 말씀이 김동완 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이집트어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랍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점점점 서서히 아랍어가 그 원래 이집트어 그 이후에는 콥트어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주류 언어가 돼버렸어요. 아랍인을 어떻게 규정하기로 했냐면 그건 20세기에 내려진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였는데 야 아랍인이라는 말로 뭉치자. 그럼 아랍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으면 아랍인이다. 혈통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컨센서스인 겁니다. 그럼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야 아랍어를 쓰는데 그 안에서 나는 기독교를 개종하면 아랍인이 아니야? 우리 조상은 아랍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 그럼 난 아랍인이 아닌가? 지금도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레바논은 그렇게 섞여 있고요. 그래서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페니키아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아랍에 안 두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아랍이란 말을 안 쓰려고. 왜냐하면 이슬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아랍어는 제국주의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강하게 아마 역사상 가장 제국주의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을 정복해서 밀어내는 힘이 되게 강했어요. 아랍어가요? 아랍어가요. 왜 그랬냐면 이슬람이 전파될 때 당연히 이슬람 경전, 꾸란이 같이 전파되는데 꾸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한국인들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이걸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민족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꾸란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랍어로 돼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이슬람 교리상 신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아랍어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받으려면 아랍어로 봐야지 그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순간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긋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순간 권위를 상실합니다. 번역된 꾸란은.
예배는 어느 나라로 가든 아랍어 꾸란으로만 배워야 돼요. 그러니 이슬람이 전파된 데서는 이슬람교도들이 높은 우대를 받았고 특히나 꾸란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대접을 받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꾸란을 읽고 해석하려면. 그리고 꾸란은요. 분량이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지금 이제 번역돼서 나온 거는 성경 못지않게 두껍습니다만 편집을 되게 막 여백을 많이 둬서 한 거고 우리나라 개신교 성경 보면은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아주 촘촘하게 네. 편집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편집하면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들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정도 외워야 나는 그냥 한 꾸란 좀 해. 아니 그거는 유태인들도 와. 모세오경 다 외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유태인들도. 맞습니다. 한 꿀 안에 네. 네.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 예,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유교를 그렇죠. 나오던 시절에 경전 다 외웠어요. 네, 사성삼경 다 외웠지. 그래서 외우다 보면은 당연히 그 말을 터득하는 하겠죠. 거죠. 예. 아 그럼 지금 이란, 이라크니 이런 데도 다 아랍어로 된 꿀안에 예,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다른 건 몰라도 민족 언어를 지켰어요. 페르시아어를.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어가 계속 별개로 남아있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꾸란. 그런데 거기조차도 아랍어로 된 꾸란으로 예배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도 아랍어로 아랍어로 된 꾸란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만 설교만 그 나라 말로 아. 풀어주는 거는 현지어로 하죠. 잠깐 그럼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겠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들만 외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엘리, 교황이라고 엘리, 영화 안 봤어? 레마사 두 박사. 교황, 안 봤어요. 투 팝스라고 거기 보면은 교황이 라틴어 있잖아. 네. 라틴어가 사어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추기경들이 못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라틴어로 연설을 해버리는 그래서 거야. 한 25%만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태리 말로 하는데. 예전에 기독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카톨릭, 동방정교회는 정교회는 다 민족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카톨릭은 라틴어만 고집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번역이 되죠. 여기는 지금도 그걸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민족 언어로 번역하자라는 아마 인도네시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꾸란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자라는 목소리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터키에 있거든요. 네네. 터키는 아예 정부가 한때는 터키라는 민족주의를 갖다가 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랍어 성경으로 꾸란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 금지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난 터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신의 말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현재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아랍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로 꾸란이라는 데는 되게 집착하죠. 제가 지금 한 40여 분 우리 박 PD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열지 말아야 될 뚜껑을 열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게 간단하게 중동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한두 시간으로 이게- 끝낼 일이 아니었어. 예, 요게 지금 또 새로운 거대 대서사 시리즈의 서막이 아닌가 하는 우리 불길한 여기서 예감이. 빨리 결정을 합시다. 더 들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덮고 우리 하던 거 할 건지. 봉합 수술하고 너무 큰데? 개복을 했는데 너무 지금 많이 먼저 있어. 근데 지금 40분 동안에 엄청난 민족이란 무엇인가? 네. 종교가 어떻게 국가를 만드는가? 야, 언어는 어떻게 되는가? 야, 이게 진짜 이거 한 테마 가지고도 한 학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거-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열면 네. 이거 열면 내가 보기엔 이걸로 6개월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 PD님 뭔가 큰 그림을 갖고 우리한테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 회사 쪽으로 지금 취직을 좀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내부적인 회의를 좀 거치고 중세를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하는 이 중세 특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의해야 돼? 네? 회의해야 돼요? 해야죠 일단은. 합시다. 자 뭔 회의를 내? 일단 회의 결과는 뻔하게 나와 있잖아 지금. 아, 우리 청취자들 기만하지 마세요. 회의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죠. 예. 자, 화장실 좀 가자.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그러면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꿀한 뒷이야기부터 계속 또 중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